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명화 관련된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영화로 읽는 합스부르크 역사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나카노 교포가 쓴 책입니다. 13세기 신성 로마 제국, The Holy Roman Empire. 독일은 겉으로는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국시대의 일본처럼 군웅할거 상태라 제후들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좀처럼 중앙집권 국가를 이룰 수 없었다.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영웅적 황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왕, 즉 신성 로마 황제의 자리는 세습이 아니라 유력 제후 7명 선제후에 의한 선거로 결정하게 되었다. 아무리 명목상이라고 한들 가톨릭의 권위와 고대 로마 제국의 계승을 결합한 이 상징적 호칭에는 절대적인 심리적 위험과 권위가 따랐다. 선제후들은 누군가 뛰어난 인물 한 명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독일 왕 선정을 계속해서 미루었다. 로마 교황이 재촉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20년 동안이나 재위를 비워둔 채 방치하기도 했다. 이를 대공위 시대라고 한다. 기다리다 지친 교황이 직접 황제를 지명하려 나서자 그제야 어쩔 수 없이 인선을 시작해 최대한 무능하고 자신들의 꼭두각시가 될 만한 남자를 골랐다. 그렇게 선택된 인물이 합스부르크 백작 루돌프였다. 1519년 알프레이트 뒤러의 막시밀리안 1세의 초상화입니다. 이 시대의 초상화의 통례에 따라 막시밀리안 1세의 초상화 역시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4분의 3 정면도의 상반신 초상이다. 막시밀리안 1세는 검은색 벨벳으로 만든 큰 파레트를 쓰고서 짙은 녹색을 배경으로 서 있다. 오른손은 아마도 탁자나 지구본에 가볍게 얹고 있는 듯하다. 왼손에는 석류를 들고 있다. 석류는 과육의 씨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한편 무수히 많은 씨앗이 튼튼한 껍질에 감싸여 있다는 점에서 군주를 섬기는 이들의 결속을 상징하기도 한다. 많은 나라를 통괄하는 신성 로마 황제에게 걸맞은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막시밀리안 1세는 모피 안감을 바친 상당히 호화로운 붉은색 외투를 입고 있다. 옷깃과 소매뿌리는 바깥쪽으로 접고 있는데 옷깃의 접은 부분이 어깨와 상완을 완전히 덮을 정도인 것은 충분히 방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쪽 나라의 추위가 사무칠 나이라는 것은 잿빛이 된 머리카락, 눈밑 그늘, 처진 볼과 얼굴 전체의 주름을 보고 추측할 수 있다. 막시밀리안 1세도 어느덧 60에 가까운 나이다. 무거운 눈꺼풀에서 엿보이는 안광만큼은 아직 날카롭지만 과거의 호쾌한 대장부다운 면모는 찾아볼 수 없다. 기사라기보다는 계책을 꾸미는 노회한 정치가 같은 인상이다. 그림 상단 왼쪽에는 합스부르크가의 문장인 황제의 관을 쓴 쌍두 독수리가 와펜 모양 안에 그려져 있으며 그 옆에는 황제를 찬양하는 라틴어 명문이 쓰여 있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막시밀리안 황제는 정의와 지혜와 관용에 있어 특히 또 고매함에 있어 다른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다. 막시밀리안 황제는 1459년 3월 9일에 태어나 1519년에 10월 12일 59세에 9개월하고도 25일 만에 붕어했다. 이 위대한 왕에게 영광 있으라. 이 초상화는 막시밀리안 1세가 서거한 직후의 작품인 셈이다. 막시밀리안 1세는 혼인 외교를 통해 넘어져도 빈손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이는 원래 우유부단한 아버지 프리드리히 3세가 전쟁에 질려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다가 얻어 걸린 행운의 카드였다. 아들인 맥시밀리안 1세를 부르근트 공국, 지금의 프랑스 부르고뉴,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 해당하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번영을 자랑하던 나라
마리아와 결혼시켰더니 애쓰지 않고도 합스부르크가의 막대한 부와 영토가 굴러 들어왔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쟁은 다른 이들에게 맡겨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라는 유명한 가훈이 탄생했다고 한다. 이러한 합스부르크가의 에스파냐 왕가의 이중 결혼에는 당연히 조건이 붙었는데 어느 한쪽의 가계가 단절될 경우 남은 쪽이 영지를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에스파냐는 이미 중남미를 지배하고 있었기에 합스부르크가의 영토 확대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16세기 후아나. 필리페가 돌연사했을 때 카스티아 여왕이었던 후아나는 6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사실 이전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후아나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과 아직 죽지 않았어. 아이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라는 소망에 마음이 갈갈이 찢긴 채 방부 처리를 한 시신과 함께 오랫동안 에스파냐의 들판을 헤매고 다녔다. 명목상으로는 남편이 원했던 매장지 그라나다로 옮기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남편의 시신을 합스부르크가에 뺏겨 같은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항상 밤에만 이동했고 그조차 멀리 돌아가거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등 발길 닿는 대로 무작정 걸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발작적으로 행렬을 멈추고 미사를 드리게 하거나 관뚜껑을 열어 안을 확인하고는 했다. 시신이 제대로 있는지 혹시 되살아나지는 않았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듯하다. 이로써 이 그림의 수수께끼는 풀렸다. 필리페가 죽은 것은 여름이었기에 밤길을 걷고 낮에 잠드는 정처 없는 여행이 시작된 지 이미 반년은 지났음이 틀림없다. 신하들과 시녀들은 모두 녹초가 되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배회에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서 여왕을 향한 동정심이나 존경심도 진작 사라져버렸다. 그래봤자 어차피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지극히 에스파냐다운 동시에 지극히 드라마틱하다. 그래서 후아나를 그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프란시스코 프라디아는 말한다. 확실히 에스파냐 왕족 역사상 최고의 여주인공을 꼽는다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후원한 이사벨라 여왕보다는 아무런 정치적 업적 없이 그저 내부에서 무너져간 후아나 쪽일 것이다. 위대한 마리아 테레지아보다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인기가 집중되는 것과 같다. 이 그림은 너무 멜로드라마 같다는 비판이 따라다녔지만 오히려 멜로드라마처럼 감상적이었기에 몇 세기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임에도 친근하게 다가와 널리 인기를 끌 수 있었다. 이 그림은 완성되고 1년 뒤인 1878년에 열린 에스파냐 국내 미술전에서는 명예상, 같은 해에 개최된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 거기다 4년 뒤에 열린 빈 만국 박람회에서도 명예상을 수상하며 젊은 화가 프라디아를 단숨에 화단의 중요 인물로 부상시킨 동시에 사람들의 이목을 후아나의 비극에 집중시켰다. 16세기 카를 5세 또는 카를로스 1세 베첼리오 티치아누가 그린 황제 카를 5세의 기마상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547년에 밀베르크 전투에서 신교도 동맹군에 압승한 것을 축하하며 이듬해 완성한 작품으로 높이가 3m가 넘는 기념비적 대작이다. 씩씩하게 말에 오른 황제가 나무숲에서 노을진 들판으로 홀로 달려 나오는 순간이 그림에 담겨 있다. 실로 영웅 등장의 순간이다. 그는 아름답게 몸을 장식한 준마가 기세를 몰아 뛰쳐나가려는 것을 고삐로 제지하면서 아득히 먼 곳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다. 그 말고는 누구도 조망할 수 없는 머나먼 저편 이상의 세계를. 안구 보호구가 달린 투구에서는 화려한 붉은 술이 춤추고 갑주는 반짝반짝 빛난다. 오른손에 쥔 긴 창은 용을 물리쳤다는 성 게오르기우스를 방불케 하고 가슴에는 황금 양털 기사단,
이단으로부터 카톨릭을 지키기 위해 결성된 기사단의 훈장을 달고 있다. 밀베르크 전투가 성전이었던 것, 황제가 승리한 것, 그러나 여전히 전쟁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47세의 카를은 눈가에 주름은 잡혀 있어도 날카롭고 용맹해 보이는 용모에 튀어나온 주걱턱까지 오로지 전쟁을 표방하며 왕으로서 위엄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수에 찬 눈빛과 가히 철학적이라 할 법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신에게 붙여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싸우고 있는 황제이기에 그 사명이 그에게 초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듯하다. 무릇 초상화가랑 의뢰인, 특히 거물 후원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일상이기에 티치아노도 모델을 매우 미화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렸으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이 무렵의 황제는 이미 말에 오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전장에서도 수레를 타고 이동했으므로 기마상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다. 하지만 자신의 임무를 온전히 이해한 티치아노가 이 초상의 목적에 맞게 그림을 완성한 것도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아부성 그림일까?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기에 이 작품이 명화인 것이다. 탁월한 재능과 활력, 명성과 부를 가진 티치아노는 인생을 즐기고 이 세상을 사랑했으며 기본적으로 인간을 좋아했다. 대상의 좋은 점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의뢰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장점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모습을 화폭에 담아낸다. 더욱이 모델이 강건한 정신의 소유자라면 결코 그 특징을 놓치는 일도 없었다. 17세기의 에스파냐의 합스부르크에 관한 그림입니다. 시녀들이라는 제목의 1656년 그려진 벨라스케스의 그림으로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된 그림입니다. 펠리페 4세는 기존의 티치아노는 물론 당시 세계 최고라 칭송받던 루베스의 열광적인 지지자여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경매에 나온 물건들 중 눈에 띄는 작품을 전부 사들였을 정도다. 하지만 펠리페 4세의 가장 큰 공은 아직 햇병아리였던 젊은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실력을 알아보는 궁정 화가로 등용해 극진히 대우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펠리페 4세는 벨라스케스가 그린 자신의 추상화를 보고 나자 다른 화가들의 작품은 더 이상 눈에 차지 않았는지 왕궁에서 전부 내보내버렸다. 고도의 사실주의 화풍, 오묘한 색채, 풍부한 표현력, 정교한 필치를 지닌 데다가 억지로 꾸며내지 않고도 국왕의 기품과 위엄을 보는 이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벨라스케스의 대표작이자 고야, 피카소, 마네를 매료시킨 걸작 중의 걸작, 시녀들은 벨라스케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 4년 전에 그린 작품이다. 오페라 무대 같은 넓은 공간에 왕의 가족, 이 마치 지금도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교면에서는 절정의 경지를 잃은 벨라스케스의 필치에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수세기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과 대면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왼쪽의 큰 캔버스 앞에 선 사람이 화가 본인이다. 에스파냐 남자답게 정열을 억누르고 있는 듯한 어두운 눈을 가졌다. 중앙에 자그마한 주인공, 5살 난 마르가리타 왕녀가 떼를 쓰는 중인지 뺨을 부풀리고 있다. 그런 왕녀를 보살피고 있는 이들이 2명의 시녀다. 한 명은 달래듯이 무릎을 꿇은 채 쟁반 위 물병을 건네려 하고 있다. 다른 한 명은 이쪽을 보면서 궁정식 절을 하고 있다. 뒤쪽에서는 수녀인 시녀장이 신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저만치 뒤쪽 문에서는 다른 신하가 나가다가 문득 돌아보는 참이다. 하단 아래쪽에는 마스티프 반려견인 졸고 있다. 장난삼아 개를 발로 가볍게 걷어차는 소년과 옆에 있는 성인 여성은 둘 다 소인증을 가진 어릿광대다. 당시 에스파냐 궁정에는 이처럼 연골 무형성증, 심한 비만, 거인, 흑인, 바보 등의 놀이개나 노예가 많았다.
벨라스케스는 소인증 사람들의 모습을 각각 초상화로 남겼다. 화면상의 등장인물은 9명, 하지만 그들이 전부가 아니다. 중앙 안쪽의 네모난 거울 속에 마르가리타의 양친, 즉 펠리페 4세와 왕비 마리아나가 비치고 있다. 화가와 시녀가 이쪽을 보고 있던 이유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국왕 부부이지 감상적인 우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화가의 의도가 곳곳에 숨겨진 이 작품을 통해 벨라스케스는 수수께끼 놀이를 하고 싶었던 걸까? 그렇다면 목적은 달성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그림 속의 화가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하는 수수께끼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왕족의 결혼은 어려운 법이다. 에스파냐가 강대국인 만큼 너무 격이 떨어지는 작은 나라나 가난한 나라는 안 되고, 가톨릭을 믿지 않는 나라도 논외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상대여야만 했다. 원래 가톨릭에서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왕족의 경우는 앞서 말한 이유로 결혼 가능한 상대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눈 감아주고 있었다. 16세기 루돌프 2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이 그림은 1591년 베르툼누스라는 제목의 주세페 아르침볼도가 그린 그림입니다. 루돌프 2세는 역대 합스부르크가 인물 중에서도 유달리 특이했다. 아르침볼도에게 그리게 했던 이 파격적인 초상화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림에 대한 루돌프 2세의 확실한 신미안은 그의 회화 컬렉션이 현재의 빈 미술관의 기반이 된 것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동시대 화가 중에서는 조부 때부터 궁정 화가로 일했으며 기발한 화풍으로 유명한 밀라노 출신의 주세페 아르침볼도를 특히 마음에 들어해서 귀족 칭호까지 부여했다. 아르침볼도는 동식물, 채소, 과일, 어패류, 책 등을 세밀하게 조합해 인간의 얼굴처럼 보이게 하는 합성 안면상 제작으로 유명한데, 많은 예술가가 그 기발함과 독창성을 모방했다.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에도 영향을 끼쳤다.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이런 요새에는 패러디나 조크로밖에 느껴지지 않지만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높은 교양과 지식이 뒷받침된 숨은 의미와 상징으로 꾸며져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완전한 해석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보는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과 시각적 즐거움을 둘 다 충족해 준다. 그러므로 안구 끝에 이르기까지 채소, 과일, 꽃으로 이루어진 베르툼누스의 모습을 한 루돌프 2세도 황제를 조롱하는 불경한 초상화가 아니라 황제에게 의뢰를 받아 당사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어엿한 궁정 초상화인 셈이다. 베르툼누스는 순환하는 계절을 관장하는 식물의 신이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이 신에 얽힌 유쾌하고 행복한 일화가 등장한다. 베르툼누스는 과일나무의 원예의 여신 포모나를 남몰래 사랑해왔지만 포모나는 구애하는 신 둘과 사티로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반인반수의 모습을 한 숲의 정령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어서 자신의 과수원에 틀어박혔다. 그러자 베르툼누스는 변신 능력을 발휘해 때로는 농민으로, 때로는 정원사로, 그리고 포도 따는 사람, 병사, 낚시꾼 등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어 그녀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유혹은 모조리 실패한다. 베르툼누스는 급기야 백발의 노파로 모습을 바꾸어 남편으로는 꼭 베르투누스를 선택하세요. 그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이 가꾼 과일을 가장 먼저 손에 넣을 이도 계절의 신 베르툼누스니까요. 라고 설득했지만 여전히 포모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실망한 베르툼누스가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포모나는 젊고 아름다운 베르툼누스의 진짜 모습을 보고 곧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그렇게 두 신은 맺어져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 계절의 변화를 신의 변신 능력에 빗댄 고대인의 상상력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
아르침볼도 역시 상상력을 발휘해 베르투누스를 황제 루돌프에게 겹쳐놓고 그의 변신 능력을 시각화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은 베르투누스가 루돌프로 모습을 바꾸는 순간을 그린 것이다. 사과는 지혜, 포도는 기쁨, 양파는 불사, 백합은 청정함 같은 해석이 가능할 테고 얼굴의 어느 부위에 어떤 식물을 반영했는지 해독하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현재 시점에서 그런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불가능하다. 아르침볼도가 루돌프 2세를 칭송하기 위해 제우스나 아폴론이 아니라 베르툼누스를 선택한 것은 틀림없이 이 신의 변신 능력 때문일 것이다. 황제는 몸소 연금술 실험에 몰두하며 여러 가지 물질을 정제해 황금으로 바꾸려고 했고 마술을 연구해서 진심으로 변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19세기 프리드리히 대왕 1852년 프리드리히 대왕의 플루트 연주회라는 제목의 아돌프 폰 멘첼이 그린 그림입니다. 베를린 구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프로이센을 유럽 열강으로 단번에 끌어올린 대왕 프리드리히 2세. 이곳은 베를린 교회 포츠담에 있는 상수시 궁전의 거실, 벽 거울과 의자, 보면대 장식에는 독일 로코코 특유의 화사함이 감돌고 샹들리에가 반짝이면 촛불의 불꽃이 흔들리는 가운데 조촐한 연주회가 열리고 있다. 플루트를 연주하는 단장한 옆 얼굴의 장년 남성이 신분이 낮은 음악가가 아니라는 것은 여성을 제외한 손님들이 모두 의자에 앉지 못한 채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다. 바로 이 궁전의 주인이자 프로이센을 유럽 열강으로 단번에 끌어올린 대왕 프리드리히 2세다. 독일인이면서도 독일어는 마부가 쓰는 말이라며 기피하고 프랑스어로 읽고 쓰고 말하며 상수시도 근심이 없다는 뜻의 프랑스어다. 계몽사상가 볼테르를 초대하는 등 프랑스 문화에 완전히 심취해 있던 프리드리히였지만 음악만큼은 이탈리아나 독일 음악을 좋아했다. 여기서 연주한 악곡도 어쩌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에게 선사받은 푸가, 음악의 헌정일지도 모른다. 늙은 바흐의 아들 카를 필리프 엠마누엘 바흐는 궁정 음악가로 오랫동안 일했고 그림에서도 챈발로를 연주하고 있다. 오른쪽 벽가에 서 있는 사람은 프리드리히 플루트 스승인 요아침 크반츠다. 제자의 솜씨에 만족했는지 아닌지는 이 표정으로는 알 수 없다. 왕의 연주가 모두 매료되었다는 동시대인의 증언이 있기는 하지만 태양역을 맡아 발레를 추었던 젊은 루이 14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솜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지금 와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었던 걸까? 독일의 사실주의 화가 아돌프 폰 멘첼은 대략 100년 전에 궁전 연주회를 재현하면서 진심으로 연주를 즐기는 손님과 지루해서 천장을 바라보는 손님을 함께 화폭에 담았다. 붉은색 소파에 앉아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은 프리드리히의 누나다.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왕비는 한 번도 상수시에 발걸음을 한 적이 없다. 결혼 직후부터 계속 별거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는 왕비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프리드리히가 여성을 싫어해서 어머니와 누나 말고는 사랑하지 않았다. 여성과 닿는 것도 질색했기 때문이다. 아들복이 없었던 그는 결국 장녀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나라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1787년의 그림인 마리 앙뚜아네트와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엘리자베트 미제 르브뱅이라는 여자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1865년에 그려진 엘리자베트 황후 제목의 프란츠 사버 빈터할터가 그린 그림입니다. 최근에 뮤지컬로 만들어진 그런 대상이 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합스부르크 과에 관한 명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합스부르크가 전시가 있긴 한데 그 전시는 빈 미술사 미술관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온 것이어가지고 합스부르크 지금 소개된 그림들이 모두 있지는 않다는 점. 합스부르크가가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이 굉장히 여러 나라가 합쳐진 나라였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대로 프라도라든지 또 빈 미술사 미술관, 그리고 또 독일의 또 그리고 프랑스에 이렇게 그림들이 나눠져서 소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